네, 청소년 심리상담 4주차 3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청소년의 내재화된 심리적 문제랑 외재화된 심리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자, 외재화된 심리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저번 앞 시간에 배웠던 청소년의 비행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원인은 생물학적 관점에는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요. 뇌의 손상이 일 수도 있고 까다로운 기질이나 그런 요인들이 그리고 요인들이 부모나 또래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결과가 비행 또는 일탈을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뇌의 손상이 우리가 전두엽을 건드렸더니 왜 폭력적인 사람, 원래 엄청 유순한 사람이었는데 폭력적인 사람으로 되기도 한다고 하죠. 그러한 것들이 뇌 손상에 이르면 그 뇌도 폭력성을 관장하거나 유순함을 관장하는 부분들이 다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뇌를 손상이 있게 되면 비행을 저지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리학적 관점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행동적 특성이 청소년의 부적응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나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생활과 특히 개인의 발달에서 중요한 환경 그리고 대상으로 작용하는 가족이나 친구 등과 부정적인 경험이 청소년의 비행에서 중요한 요인을 작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낮은 원인으로는 개인 심리적 요인의 원인으로는 낮은 지능이 있기도 하고 낮은 학업 성취도나 낮은 도덕 추론 수준, 그 다음에 부정적 자아 개념, 부정적 신체 이미지, 부정적 자아 정체감, 낮은 자기 통제 수준, 청소년기 이전의 비행 경험,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사회적 요인으로는 비행하는 친구나 비행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학교에서 교육에 대한 낮은 기대, 낮은 학업 성취,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의 부적응, 그 다음에 TV, 이게 매체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비디오, 영화, 컴퓨터, 게임 등과 같은 대중매체에서 폭력이나 공격 행동의 범죄율이 높은 도시에서의 거주하는 등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깡패를 영웅화 시킨다든지 뭐 이런 영화들도 한몫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청소년의 비행의 사회적 요인으로 들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족의 요인으로는 부모의 무관심과 소홀, 그리고 가족의 구조적 결손, 부모의 애정이나 사회적 지지의 결핍, 그 다음에 부모의 부도덕한 사고, 행동, 가족 간의 갈등, 뭐 이러한 요인들이 청소년의 비행 원인이기도 하더라. 뭐 꼭 그렇다라고는 볼 수 없겠죠. 그렇게 한다면 다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청소년기에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의 기능이 강화되고 가정 내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상호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학교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과 인한 가동 경쟁을 해소하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게 또 가족 환경 요인으로는 강압적이나 폭력적인 가정, 부모 간의 심한 갈등과 같은 혼란스러운 가족 환경,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 빈곤 등이 비행으로 이어지게 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상호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좀 더 완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도한 경쟁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되고, 친구들 간에, 그 다음에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존중이 필요할 거고,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야겠죠. 학교는. 사회는 청소년 수련 시설 등을 비롯해서 문화시설을 확대해야 되고, 지역사회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그 입시라는 제도 때문에 청소년기에 너무 갇혀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비행이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서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전만 거의 수업을 하고 오후는 거의 다 이제 문화활동, 뭐 취미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 입시 요것만 바꿔도 비행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또 외연화적인 문제로는 학교폭력이 있는데 학교폭력의 개념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치,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이나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을 의해서 신체 또는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죠. 그리고 신체적으로 물리적인 폭력,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찌르고 목을 조르는 행위, 꼬집기 등의 신체 일부를 사용하는 폭력을 신체폭력이라고 하죠. 언어폭력은 정서나 감정 등을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폭력 유형을 언어폭력인데 언어나 상징을 사용을 중점을 두고 타인에게 공갈이나 협박, 비하, 약점을 이용하여 놀림으로써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폭력 행위를 언어폭력, 심리적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념은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을 또 살펴보면 집단 따돌림은 한 집단 내에서 한 학생이 둘 이상의 학생에 의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구타와 폭행, 소회, 심리적 배척의 형태를 이루는 부정적인 행동에 노출되는 현상으로 남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주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 학생에 대해 폭행, 구타, 위협이나 못살게 굴고 놀리는 행위, 직접적인 괴롭힘이겠죠. 이런 것들은 집단으로부터 소외시키거나 배척하는 행위는 간접적인 괴롭힘, 이런 것들이 집단 따돌림이 되겠습니다. 괴롭힘은 특별히 친구를 귀찮게 하는 행동으로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숙제를 강제로 시키거나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와이파이 공유를 데이터를 달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키는 하기 싫은 일을 강요하는 것으로 학교 내에서 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학교 폭력의 유형이기도 하죠. 괴롭힘이. 그 다음에 학교 폭력의 개념 금품갈취. 다른 학생들을 공갈 협박해서 돈이나 물품을 요구하거나 불법한 이익을 취하는 행동으로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이나 물품을 빼앗는 거죠. 그리고 옷, 문구류 등을 빌린 후에 되돌려주지 않고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거나 돈을 걷어오라고 시키는 등도 있죠. 이런 것들이 금품갈취에 해당됩니다. 이런 놈들은 혼이 나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원인은 개인 내적인 요인이 있는데 낮은 자존감과 비합리적인 신념, 공격성, 정서불안, 낮은 공감 능력, 낮은 자아 통제력, 그리고 충동성, 반사회성 학교 폭력에 대한 태도, 폭력 문화,
허용성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요인으로는 가정 환경을 첫째로 들 수 있는데 핵가족화된 가정 구성원들, 그리고 빈곤한 거, 그리고 부적절한 부모의 양육 태도, 뭐 맞고 다니지 마라, 뭐 이런 맞고 오지 마라, 차라리 때려라,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의사소통 방식, 이런 것들이 환경 요인이 가정적인 요인이 되겠죠. 환경 요인 중에서. 그리고 학교의 환경으로는 비행을 경험하고 있는 또래 집단의 소속감과 가치관의 형성이 이제 건강하지 못할 때, 그 다음에 교사의 높은 체불, 요즘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부적응, 낙인 효과 등 이런 것들이 학교 환경의 원인이 될 거고, 사회적 요인과 문화적 환경 요인은 대중 매체 프로그램에서 폭력 장면을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그 다음에 학교와 가정 주변의 유해 환경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영화 속에서 좀 미화시키는 거, 폭력을,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거나 문화적인 요인이 되겠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역할은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가족의 교육적인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교육을 잘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밥상머리 교육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를 회복해야 될 거고, 건전한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해서 또래 활동을 지원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적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매해마다 6시간 이상씩 실시합니다. 사회는 지역사회나 유해 환경을 건전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협력 등이 필요하고 관리감독 시스템을 잘 갖춰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예방적인 활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출, 뭐 우리 선생님들은 혹시 학생 때 가출을 해보셨습니까? 가출하니까 제가 가출했나요? 잠시 목소리가 안 나왔죠? 가출은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24시간 이상 집 밖에서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가출? 하루 나면 다 가출인데, 그죠?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서 24시간 이상 귀가하지 않은 경우에 가출 청소년으로 지칭합니다. 야, 하루만 나가도 가출 청소년 됩니다. 유형, 가출 원인은 개인적인 가출, 집단 가출, 연쇄적인 가출, 재가출. 가출 준비 과정은 충동성 가출, 계획적인 가출. 가출 동기는 목적 지향적 가출, 도피형 가출, 단순형 가출. 가출 원인으로는 하급 중단형 가출, 동정형 가출, 시위형 가출, 현실 탈피형 가출, 추방된 가출, 뭐 여러가지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없죠. 하급 중단형 가출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가기 싫으니까 학교 가고 싶지 않아서 나갔는데, 근데 시형 가출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학교 안 가 하면서 나가는 가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거 안 해주면 집 나갈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도피형, 뭐 가족 환경 내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 집을 떠나버리고 싶은, 그 다음 문제로부터 또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문제를 당면하는 것이 두려워서 간다든지, 단순히 또 할 수도 있고 이렇죠. 여러 가지 가출 유형들이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가출 충동이나 시도는 특별한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청소년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출 당시에 자신이 겪었던
학대에 대한 경험이나 욕구, 불만 등이 가출 후에 표출되어서 비행 행동으로 연계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쫓겨나거나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상당히 있죠. 그리고 가출 이전에 가출 청소년은 환경의 희생자이기도 하다는 걸 우리는 특성으로 알아야 되겠죠. 이러한 가출 행동이 임신을 하게 되거나 절도를 하거나 이거는 생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폭력으로 인한 2차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가출 청소년들이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적절한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외환화된 문제의 가출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의 역할은, 가정에서의 역할은 자녀의 지도나 교육을 강화하고 가족 간의 유대와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을 해야겠죠. 집이 따뜻하고 좋은데 밖에 나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제 집이 싫으니까 자꾸만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 또 꼭 그건 아니더라도 친구가 좋아서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가정에서는 그러한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가족의 유대관계가 중요하다. 학교는 전인적인 교육에 해야 할 거고, 생활지도나 상담을 강화하고 학교 주변의 환경을 정화해야 되겠죠. 이러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가출을 막는다. 그 다음에 매스컴의 교육적 환경을 제고하고 유해 환경을 정하는 행동을 해야지만이 우리 청소년들의 가출을 막을 수 있다. 그 다음 약물 남용, 외연화된 문제에 보면 약물은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르면 약물을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자꾸 사용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고 그에 대해서 의존성이 생기는 거죠. 사용할 때마다 양을 늘리지 않으면 효과가 없고 내성이라고 하죠. 이런 걸.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이상을 일으키고 금단 증상이라고 합니다.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물 남용, 의학적 상식, 법규, 사회적 간섭으로부터 일탈하여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약물 남용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남용하는 약물에는 술, 담배, 본드, 가스, 대마초, 카페인, 감기약, 진통제 등이 있습니다. 약물 남용은 주로 청소년기에 실험적인 시도로 시작하기도 하고 각 개인의 인지나 태도, 사회, 성격, 화학, 그리고 발달적 요인이 약물 남용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된다고 합니다. 신체적으로는 청소년기의 약물 사용은 신체적 성장을 저해하고 인지 발달 장애가 생기고 신경 심리학적 기능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2차적으로는 학업 실패나 학습 장애 그리고 비행 집단과의 연관에 따른 행동 장애 사고와 폭력의 위험률을 증가시키는 등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과 맞물려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사회적으로도 후유증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약물 남용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죠? 약물 남용의 원인은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유전과 관련하는 것으로 아직은 관련된 것으로 아직 확실한 유전적 인자를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연구가 유전적 특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낮은 자존감이나 자기 확신, 자기 만족, 그 다음에 공격성, 그 다음에 개인 조절 능력, 그 다음에 능력의 감소, 높은 불안감이 있고 충동적이거나 낮은 인내심, 부족한 감정 조절 능력, 그리고 대인관계의 어려움, 자기보호 능력이 부족하거나 판단 능력 장애, 인격 장애 이런 것들이 약물을 남용하게 되는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가족
걸 보면 부모나 형제의 모델링 효과, 이거는 뭐 부모가 약물 남용을 하거나 형제 중에 약물 남용을 하거나 이러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애정과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는 부모가 약물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 이게 내가 어떻게 막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신경 못 쓰니까 그냥 약을 먹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머리 아프다니까 약 주고 배 아프다니까 약 주고. 아까 전에 우리가 머리가 아프거나 배 아프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체가 아파서가 아니라 심리적인 게 아픈 거였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계속 남용하다 보면 의존하게 되는 거죠. 약물에. 그런 것들이 부모의 허용적인 태도가 문제다. 심한 갈등이나 가족 간에 그런 것들이나 자녀의 방임, 가인, 허용 이런 경우에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고 친구 관계에서는 친구들에게 소외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만 이로 인해서 건전한 또래와 유대가 점점 단절되고 급속히 약물 사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학습적 간섭으로는 개인적인 목표 충족이 실패될 때 불안을 느끼거나 타인으로부터의 거절을 당하거나 그러면 그런 수단으로 약물을 사용하고 그런 것들이 학습되기에 따라서 남용하게 되는 경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약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으로 약물 사용에 대한 간대한 태도가 그리고 규범을 형성하고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 약물 남용을 하게 되는 사회적 환경 요인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약물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개인에게 약물 소비나 약물 남용 그리고 약물 의존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리고 또래 집단에서 약물 소비에 대한 압력에 대한 저항할 수 있는 또 능력도 키워야 될 거고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행동 방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겠죠. 그래야지만이 누가 먹어봐 괜찮아 해도 나 아까 전에 먹었어 아니면 나는 그걸 먹으면 알러지가 있어 뭐 이런 행동 방식을 구축해 놓는 것이 예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약물이나 기호품의 적절하고 올바른 접촉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교육이라든지 그 약물에 대한 정보교육, 그 다음에 뭐 그 약물에 대한 뭐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보교육이겠죠. 그 다음에 기술훈련, 이거는 이제 뭐 내가 이거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뭐 관심을 바꾸게 하는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 등을 참여해서 자신의 어떤 욕구나 그런 것들을 전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1차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그리고 2차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가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약물을 남용하거나 중독된 위험한 집단을 보호하고 원조하는 등의 역할을 중점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중독된 것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가 예방하고 그 다음에 그 치료를 받고 난 뒤에도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죠.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하면 약물의 의존을 떨어뜨리고 스스로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면 예방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3차적 예방은 약물 남용자의 자기 신뢰와 삶의 용기를 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여 장래에도 약물을 포기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야겠죠. 그리고 또 약물 남용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치료가 끝나도 다시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치료가 끝나도 그 보호를 계속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이런 관리를 해야지만이 약물 남용에 대해서 끊을 수 있다는 거죠. 가스나 본드 흡입들은 엄청난 뇌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 손상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 보호 관찰이 필요하고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4주차 수업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한 주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